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사업자였습니다. 사업자. 우리 흔히들 뭐 사장님 아니 뭐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이제 사업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도 나오고 사업자 등록증도 생기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업자가 995만 시대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865만, 법인은 130만 해서 이제 사업자 1000만 시대가 머지않았다라는 소식도 알려드렸고요. 정답 맞히신 분들이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힘들어하시는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김은주님, 저는 코로나 시절에 개업을 했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요. 유유. 하지만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김은주님도 힘내시고요. 서지영님, 10년 직장 생활을 한 남편도 창업하고 싶다는데 걱정이네요. 라고. 예, 당연히 이제 걱정이 드실만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긴 시간 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안명석님은 저도 어느덧 12년 차 자영업자가 됐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막막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개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얌얌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기운까지 넣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증시도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힘을 내다 좀 떨어졌네요.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약세로 돌아서서 약보합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2757로 지난주 후반과 거의 큰 변화가 없고요. 코스닥은 0.1% 오른 그냥 강보합입니다. 1포인트만 오른 863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까지 뛰었어요. 1380.2원 138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흐름은 좀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증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개미스쿨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또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예. 그 전문가 이름을 사칭해서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예. 막 종목 추천해주고. 예. 이번엔 피터 린치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피터 린치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이걸 사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거. 예. 그런 거 정말 믿지 마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또 따라서 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저도 뭐 제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요. 제가 뭐 어떤 종목 추천했다. 예,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은 카톡에서 제가 나가버리더라. 예, 그래서 학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맞아요. 수천만 원, 뭐 수억을 손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영희 교수님이 단톡방을 열어서 실제로 거기서 종목을 추천하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학교까지 찾아가지고 사실 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예. 그런데 사실 저 금감원 그 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대화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특정한 저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허가받은 것 외에는 뭐 종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 질의응답하면 전부 사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을 그 이름을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만 해도 아마 수십 개 될 겁니다. 예, 수십 개 되고요. 매주 없애고도 또 신고해서 없애고 그러는데도 또 계속 생깁니다. 예. 심지어 피터 린치를 사칭하는 계정도 등장을 했고 요즘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단톡방, 텔레그램 그러니까 채널에 수단할 거 없이 그냥 여기저기에서 사칭이 다 등장한다. 일단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최근에 좀 확대된 게 제가 어떤 사이트를 추천한 거로. 사이트를 추천했다? 예. 그래서 제가 추천했다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보셨다. 예. 이렇게 또 손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뭔가 간접적으로 사칭을 하는. 예. 하여튼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 추천하는 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1라디오만.
여기선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많이 나온 그 피싱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이 어떤 유명 연예인을 고소했다. 예. 이런 가짜 기사. 예. 그러면서 뭐 코인 발행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결국 어떤 코인이 유망하고 근데 참 거길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심리는 또 예나 지금이나 또 변치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빠르게 돈 벌려는 사람. 연예인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연예인한테 메일을 하나 받았었는데요. 네네네. 예, 그분 연예인 남편이 저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예. 예. 감사하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사이트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연예인께서 저한테 학교로 저 메일이 보내와가지고 예, 빨리 없애달라. 그렇다면 총장한테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이런 메일을 받아가지고 참 안타깝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신고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예. 것도 아니고요. 예. 그 해외에 서버를 둔 그 업체들이 뭐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실제 피해자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예,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자, 해서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코스피가 그래도 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2750선대까지는 좀 올라왔고요.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도 주식을 많이 샀었어요. 외국인 네, 투자자들이. 5월 달에 좀 많이 팔았었는데 약간 팔았었는데 네. 4월까지 많이 사다 5월 달에 팔았는데 6월 들어서 다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서만 약 21조 원 정도 샀거든요. 올해요? 예, 이렇게 많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 주식을 많이 살까? 네. 지금 우리는 예, 우리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는데요. 거꾸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 네. 예,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380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을 사면 한국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떨어지면 주식에서 이익 보고 그다음에 환율에서도 한 차익을 벌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환율 1380원은 우리 경제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가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고 빅맥 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그렇죠. 예, 빅맥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빅맥 뭐 맥도날드 가면 빅맥이나 햄버거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일물을 이가에 비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같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빅맥이 조사할 때 우리나라에서 5,500원이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5달러 69센트였거든요. 이 의미는 우리나라 돈가치 5,500원하고 미국 돈 5달러 69센트 가치가 같아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되면 1달러당 한 967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지금은 환율에 비해서는 어떤 의미 없는 환율일 수가 있는데요. 원화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예, 예. 물론 뭐 빅맥 지수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만. 일종의 참고로. 예, 예. 예, 그만큼 우리 돈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외국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식의 가치도 싸고 예. 원화도 저평가되어 있으니 저평가되어 있는 원화를 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면 예. 환율로도 수익을 또 챙길 수도 있겠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예, 거겠네요. 예. 올해 21조 원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근데 외국인이 이 정도 순매수한 거에 비하면 또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 개인들도 기관들 팔고요. 빠져나가니까. 예. 들어오는 외국인 돈 사는데 있으면. 기관 팔고 개인들이 팔고 최근에는 또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마저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 올해 증시에서도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산다고 예. 하고 이게 또 신뢰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2010년 이후요. 그 주가를 보면은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미국 주가만 많이 올랐거든요. 2010년대 이후로.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 사이클 보면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89년에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우리 이거 3조 원으로 경기 아주 좋았었습니다. 90년대는 네.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 10년은 S&P 500이 10년 동안 정체됐어요. 그 좋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제자리 올라가기까지는 꼭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네. 예,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지금 우리 주가는
오르긴 오르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미국 주가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주가는 오르고 우리 주가는 안 된다. 그래서 국장을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요. 앞으로 10년은 우리 주가일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우리 주가는 저평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는 명목 GDP하고 거의 같은 성장 속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주가가 네. 오릅니다. 네. 예, 그런데 올해 그 명목 GDP가 한 4% 성장한다면요. 이거는 뭐 지나친 전망이 아니고 실질 GDP가 2.5고 물가가 1.5%그 이상 오를 거예요. 네. 명목 GDP가 4% 오른다면은 우리 코스피 적정 수준이 한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은 S&P 500은 4,6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와요. 지금 5,400, 300이죠. 예, 그만큼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고 우리 주가는 저평가됐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근데 지금 계속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뭐 제가 금융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때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예, 그거는 달러 지수입니다. 네.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달러 지수가 올라갈 때는 미국 경제가 좋았었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최근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달러가 계속 가치가 오를 것인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대외 순부채가 한 72%로 너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뭐 시간의 문제지만은 금리 인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달러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나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보다 조금 더 오르게 됩니다. 더 오르게 됩니다. 다 미국으로 쏠려갔던 돈들이 조금 더 풀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고민도 또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대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많이 이제 올랐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빅테크를 포함해서 혁신 기업들이 계속해서 예. 성장을 하고 예,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 뭐 인터넷 용어긴 합니다만 이제 하드 캐리 한다고 예, 예, 이제 멱살 잡고 끌어간다. 예, 예. 그래서 상위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뭐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지수는 또 부진하기도 그렇죠.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시장에서는 혁신 기업이 예전만큼 많이 또 활발하게 탄생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 시가총액 상위 뭐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또 부진하기도 하고 예. 그게 또 근본 원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게 미국 주가, 우리 주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건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지금 AI 혁명을 주도하는 그 종목들 그렇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네.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 좀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90년대 중반 IT 혁명 때였었어요. 네네네. 예, 그때 96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에서 IT 혁명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그 이전보다 2배 정도 올라버려요. 네. 그 이전에 연평균 1.5% 성장했는데 2.9%나 증가합니다. 네.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생산 그렇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해 버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96년에서 2000까지 뭐 나스닥 지수가 4배 반이나 올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AI 혁명이 과연 그만큼 미국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근데 아직 통계가 잡히는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생산성이 그렇게 증가되고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면은 뭐 앞으로 더 오르겠죠. 예, 그런데 최근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최근에 뭐 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고성장 저물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AI 혁명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증시에서도 열광을 하고 있는 그 AI 관련주들이 실제로 실적을 얼마나 내는지 예. 또 미국 국가적으로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또 이제 체크를 해야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과거와는 다르게 또 실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또 방증이 될 테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최근에 국내 증시의 테마 중에 하나가 뭐 자원 개발 아니고 예, 실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주식 투자의 근본이 되는 것이 요즘 테마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 실적 잘 나오는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음식료라든지 예, 피부 미용이라든지 예. 특히 이제 수출들들 그 엄청나게 또 오르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서 깨달은 거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적이라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실적. 이제 음식료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과거와는 달리 수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뭐 현장 가서 뭐 관련자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또 강연 가실 때 이제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니까요. 예,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고요. 거기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기업인들과 좋다고 그러면은 예, 갔다 와서 애널리스트들 자료를 한 세 사람 정도 거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주식을 뭐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데 뭐 현장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여러 일하시는 회사 분들이. 강의 다니면서 예. 뭐 어떤 회사 뭐 자신 있게 뭐 우리 주식 좋아진다, 이익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CEO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 자료까지 보고 이제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데 예, 그렇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그 성공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현장 현장의 가보면은 목소리. 예, 음식료 그쪽 특히 라면이 아주 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출. 예. 그리고 최근에 그 화장품도 그동안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됐는데요. 예, 다시 고가 화장품들이 좀 중국 뭐 다른 나라로 수출되면서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으로 못 나갔던 화장품들이 미국, 일본 쪽으로 예, 또 잘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또 현장의 목소리 그 근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교수님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 예.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뭐 임원들이나 이렇게 만나기 또 쉽지가 않잖아요. 예, 앞에서 이제 피터 린치를 사칭한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피터 린치가 생활 속에서 주식을 발굴하라고 했는데 예. 어찌 보면 식품주하고 화장품주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 또 일반인들이 예, 생활 속에서 또 체감할 수 있었던 주식이고요. 예, 그렇죠. 뭐 슈퍼마켓이나 마트 가면은 네네네. 예, 체감할 수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요즘에 잘 나가는 거 보면 내수는 안 좋고 이제 수출 중심 네,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그 주식을 볼 때도 좀 내수보다는 어떻게 좀 수출 중심으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예. 우리 경제가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 예, 수출이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수출이 올해 들어서 거의 2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 내용 보면 아까 라면도 수출 잘 되고 있지만은 뭐 반도체, 선박 같은 것도 수출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해요. 지금 내수 가지고 뭐 정부에서는 지금 약간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 진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연구원 같은 데는 아직 내수는 부진하다. 예, 그런데 내수의 그 대표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거든요. 소매 예, 판매요.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는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수출하고 내수하고 차별화된 경기 회복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소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예, 그거는 뭐 회복되더라도 우리 가계 부채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 속도는 좀 느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체감을 하는 건 내수 소비 예. 또 뭐 자영업이든 아니면 개인 사업이든 뭐 청취자분들도 내수 소비 위주로 체감 경기를 이제 느끼시면서 예. 부진한 걸 또 아실 테고 그런데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은 수출주로 나다 보니까 예, 내수에서 이제 힘드신 부분들은 또 수출주에 사실은 투자를 해야 예,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도 따라가고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출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수출 회복세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예, 뭐 6월 들어서도 6월 그 10일까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그 10일, 20일 단위로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입 통계를 참 한 달에 3번씩이나 발표를 해주죠. 예, 예. 예, 그런데 6월 1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날의 수출이 얼마나 되느냐 네. 11.2%로 아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이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수출에 선행하는 게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있거든요. OECD 한국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게 우리 수출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요. 네.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한국 선행지수가 5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뭐 3개월 선행성을 보면은 최소한 그 8월까지는 수출이 증가한다. 이게 당분간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그 중에서도 한국 관련된 예. 선행지수로 보면 이거는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서서히 이제 소비가 둔화되고 이러면 예. 경기가 좀 다운되고 그러면 우리의 수출도 시간 차이를 두고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일찍부터 나오긴 하잖아요. 아마 미국으로 수출은 좀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작년 뭐 올 상반기까지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됐죠. 그런데 올가 1월에서 5월까지 그 우리 수출 비중 보니까 미국 뭐 중국 비중 거의 19.2%인데요. 2002년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비중이 중국 비중을 좀 넘어섰어요. 이제 미국이 다시 제1의 수출 국가가 된 예. 거죠. 예, 그런데 미국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여러 통계 보니까 최근 미국서 자동차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가는데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으로 수출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나라고 인도 쪽으로 우리 수출이 거의 20% 이상 최근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미국으로 수출 증가율은 좀 줄어들 텐데 중국으로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미국 수출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뭐 올 연간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 둔화되더라도 중국과 아시아 쪽으로 늘어나면서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역시나 이제 금리나 기대가 뭐 예. 이제 상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연준에서도 전두표를 이제 새로 찍었죠. 예. 그 전까지만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최소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그걸 1회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예. 가능성을. 예. 일단 그것부터 좀 평가를 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 거 3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6월에 점도표를 찍었습니다. 네. 점도표가 3월에는 평균이 4점 연말이 6%였어요. 4.6. 예. 근데 이번에 5.1% 올라 버렸거든요. 근데 오른 주요 이유를 보니까 미국 연준 위원들이 물가 상승 전망치를 좀 높여놨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올해 2.4% 전망했습니다. 2.6%로 좀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물가가 당초 예상만큼 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뭐 점도표 몇 퍼센트가 적정금이다 이렇게 점을 찍어놓는 거를 이번에 좀 올려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서는 9월 혹은 12월 뭐 두 번은 올해 인하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연준 위원들이 분명히 한 번만 인하할 것 같다라고 점을 찍어줬는데 예. 시장에서는 아니야 2번 인하할 것 같은데라고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미국 그 기준금리가 지금 연방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 5.2에서 5.50%거든요. 네. 그런데 뭐 경제학자들의 평가하기는 지금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 이 기준금리가 높다. 너무 높다. 예, 한 5% 뭐 그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그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그 2.5% 성장했습니다. 올해 컨센서스 2.4고 내년에 1.8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3%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고용은 뭐 지난 5월 달에 굉장히 높게 나왔죠. 27만 2천 개로 전문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나왔는데요. 근데 미국 고용 조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있고요.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 보니까 40만 8천 개나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줄었다고요? 예. 그리고 기업들이 풀타임 고용하고 하프타임 고용을 하는데요. 지금 풀타임 고용은 줄어들고 하프타임 이거 이 고용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양질의 일자리는 좀 줄고 있고, 예, 좀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 조사하고 가계 조사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기업은
조사는 주로 기업하고 정부 대상 이거를 조사하고요. 가계 대상은 가계한테 조사하고 거기에 자영업자, 영세 소기업들이 포함돼요. 예, 그런데 영세 소기업 자영업은 우리도 어렵지만 미국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다. 예,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올해 2번 가능할 거다라는 걸 또 이제 꺾질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점도표가 비교적 매파적으로 나왔음에도 주가는 꺾이지 않았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많이 인하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주가 상승이 뭐 올 9월 그다음에 내년 금리 인하를 미리서 많이 선반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추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아니 그러면 이제 내년 금리 인하 상황까지 또 선반영을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얼추 한 3번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3차례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점도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고 내년 가면 더 인하할 것이다. 이걸 그 시장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4%대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는. 물론 그것도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성태윤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KBS 일요진단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저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리를 낮춰도 된다. 예. 그거는 좀 한국의 중요한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이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2% 목표예요. 그런데 물가가 언제 2%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 2%대 후반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2.7%.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나왔어요. 지난 5월에. 그러니까 석유류와 그 농산물하고 에너지를 뺀 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한 거. 2.2%는 미국은 3.4%인데 우리는 2.2%로 많이 낮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2.7%인데 뭐 제가 전망하면은 8월부터는 2% 초반대 접근해 갑니다. 아, 8월부터요? 예. 한국은행도 하반기 물가 상승 2.4%로 전망했는데요. 아마 3분기 는 좀 높고 4분기는 2% 초반대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낮아지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내수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에 그 창립 기념사를 하면서 통화 정책에서 천천히 서두름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천천히 서두름이요? 예, 이게 저 페스티나 렌텐 뭐 이런 그 영어 로마 시대에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저 황제가 로마 시대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단어라는 겁니다. 천천히 서두름. 그러니까, 천천히 서둘러라.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지금 늦어도 안 된다. 어렵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예,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결정을 해주라는 거죠. 뭐 제가 예상대로 8월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지면은 예,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나오는 또 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도 그렇고 하는 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데 교수님의 말씀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우리 물가가 미국보다 훨씬 지금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아까 미국 근원 물가는 3.4인데 우리는 2.2%다. 예, 그리고 미국은 우리 경제보다도 더 좋거든요. 우리 경제는 지금 실제 GDP가 이제 잠재 GDP 약간 접근해 가는 상황이에요. 우리 경제는 그동안 능력 이하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능력 이상으로 성장했고요. 그러니까 능력 이하로 성장하니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적정금리라고 소위 이거 테일러 준책 한 이론이거든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거 추정해 보니까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5%인데요. 3.0%로 나옵니다. 적정금리가 높고요. 우리 지금 체력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금리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도 지금 기준금리가 뭐 긴축적인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가 우리 적정 수준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 미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시장 금리 하면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고채 3년 수익을 시장 금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연속 이게 기준 금리를 밑돌고 있습니다. 먼저 내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은 한국은행한테 기준금리 내려라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물가 2% 확신이 들 때 금리를 인하하겠다. 예, 그래서 물가가 중요한데요. 물가가 아마 8월쯤에 중요한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에 나온 걸 말씀하신 거 아니면 8월 물가가 8월 물가 9월쯤에 9월 초에 나오는데요. 아하. 예. 그러니까 9월 초에 나오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예, 어느 예. 정도 진정이 돼 있을 거고 예. 그러면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그때부터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도 예, 있다.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부담이죠. 예, 예, 그게 부담인데요. 네. 예, 그래서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으면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고 미국으로 갈 것이다. 예, 그럼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더 올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미 그 기준금리 차이가 2% 포인트인데 예, 그게 뭐 2.25% 포인트, 2.5% 포인트가 돼버리면 예, 더 미국 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려인데요.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기준 금리로 하면 2% 포인트 낮았죠. 낮은데.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 채권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채권을 13조 6천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차이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건 예, 아니다라는 올해도 거죠. 계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들 우리 주식은 한 29% 가지고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40%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채권은 한 9.8% 가지고 있는데요. 채권은 아시아계 자금이 47%, 유럽계 자금이 29%입니다. 거의 80% 정도를 아시아계, 유럽계 자금이 우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금리가 일본보다 높고 싱가포르보다 높습니다. 독일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아시아계 자금, 유럽계 자금은 우리 채권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 우리 채권을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만 많이 가지고 있지. 빼 나갈 것도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우려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요. 뭐 미국 자금은 별로 빠져나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지금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은 또 거의 공통적인 거고 아주 예.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막 경제가 망가지 이런 나라들 제외하고는 예.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캐나다, 뭐 스위스, 스웨덴 등등도 먼저 금리 인하를 결정한 거고요. 예, 예. 그럼 그들 나라들은 좀 물가가 진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낮죠. 경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가 2.4% 성장한다는데요.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거 보니까 유럽 경제는 0.7%예요.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2.4%. 뭐 2% 목표치는 아니지만 거의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2% 접근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는 건 늘 선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뭐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소비, 생산 이런 것들에 미국도 한 9개월, 12개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도 그 정도 시차, 9개월 시차 정도 두고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유럽 중앙은행이 최근에 20위가 금리를 인하했으면 내년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거죠. 그러네요. 5557님. 천천히 빨리빨리 공사 현장에서도 쓰는 표현이라고. 조심히 빨리빨리 하세요. 네, 한국은행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 신중하게 고려하겠다. 신중하게. 네. 그리고 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이제 9월부터는 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물가 진정되는 걸 낮아지는 걸 확실히 2% 초반으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선행을 하잖아요. 예, 예.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이겠죠? 21일이면 예, 예.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좀 미리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생산자 물가가 5월에는 조금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5월 생산자 지표는요? 물가는 정말 안정됐었거든요. 예. 올해가 1월에서 4월까지 보니까 1% 초중반이에요. 네. 네, 그런데 5월 물가는 2% 약간 넘어섰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요? 기저효과예요.
예, 작년 5월에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5% 올랐고요. 6월, 7월은 오히려 0.3% 감소했어요. 예, 작년 5월에서 7월까지 물가 수준 자체가 낮아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5월에서 7월까지는 생산자 물가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저효과 한 때문에. 2% 안팎 나올 것 같고요. 네. 예, 생산자 물가가 우리가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예,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생산자들을 또 뭐저 전가를 성과도 하죠. 좀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그런데 뭐 생산자 물가 2% 안팎이라면은 그 정도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은 이제 괜찮을 예, 걸로 보이시고요. 그 중국 경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아, 오늘이군요. 아마 한 11시 좀 넘어설 텐데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5월의 소매 판매 지표. 최근에 중국이 내수도 좀 진작을 시키려고 2구 환신 정책도 뭐 새롭게 꺼내들고 했잖아요. 예, 예. 어떨까요? 좀 효과가 나올까요?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예. 올해 들어서 뭐 11시에 이제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투자, 고정 투자 이런 게 잠시 후에 발표가 되거든요. 예, 발표된 지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월에 그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는데 5월에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 3%입니다. 시장의 평균적인 예상치. 예, 평균적 예상치는 3.0인데 잠시 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조금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기 추세로 보면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작년에 1만 3천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1만 달러, 1만 3천 달러 이 수준 가면은 과거보다 좀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저 코로나 때문에 또 소비를 못 해가지고 미국은 지금 저축이 많이 소진되고 있지만은 네. 중국은 아직도 저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저축률이 높았던 게 부동산을 비롯한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돈을 못 쓰고 예, 그러면서 돈이 또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좀 그게 풀릴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예, 그렇죠. 그동안 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네. 미래가 불안해서 돈을 못 썼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지금 하락폭은 좀 둔화되고 있고 예, 주가는 지금 아주 좀 느리지만은 바닥에서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그 저축을 바탕으로 좀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소비를 하도록 하려면 2구 환신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값 예, 부양할 또 필요성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런 노력들은 또 해오고 있잖아요. 중국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결과로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뭐 중국 경제가 그동안 뭐 위기가 온다 그랬는데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4 내지 5% 정도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경착륙보다는 물론 그 과거 7 내지 10% 성장하다 4 내지 5% 성장이면은 예, 중국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보통 예상했던 경제의 급격한 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가는 진통 정도 이 정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통 정도로. 최근에 근데 중국 증시가 5월 초까지는 좀 꽤 반등을 하다가 예. 5월 말부터는 좀 다시 이제 미끄러져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좀 기대감이 좀 빠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계 좀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보이는데요. 예, 저는 뭐 중국 증시가 바닥은 치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190조 원에 가까운 특별 예. 국채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경기 부양을 딱 목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돈을. 예, 그렇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경기 연착륙을 좀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중국 정부 부채도 GDP 대비 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부채 이제 비율. 50% 지금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네네. 예, 중국 부채도 높은데, 근데 뭐 세계 평균보다는 좀 낮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렇게 돈을 쓰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물론 이게 이제 작동이 되려면은 중국 기업들이 아직도 부채가 많고 그러니까 투자는 별로 안 늘어날 거예요. 예, 결국 중국이 이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예,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소비 쪽으로 예,
아까 2구 뭐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소비 쪽으로 좀 부양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잠시 후 11시에 예. 또 공개가 된다라는 것도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들어보시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중증 응급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내일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기존 8만 호에서 12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춤이나 음악 등을 배우러 오는 외국인들을 위한 연수비자, K컬처 연수비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2525번님. 전기차는 에어컨을 세게 틀면 키로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럼 휘발유나 경유차도 에어컨을 틀면은 기름이 더 빨리 소모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과연 이 전기차, 휘발유차, 경유차, 에너지 소모는 어떤지 설명 들어보죠.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전기차도 물론 에어컨을 켰을 때 상당히 많이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겨울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히터를 켰을 때가 에어컨 여름에 켰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는 에어컨과 히터를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히터가 더 많이 소모되고 에어컨도 소모가 되긴 하지만은 히터보다 덜 소모한다는 거. 그러나 내연기관차는 히터는 소모하는 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을 켰을 때 한 20% 정도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큰 거는 내연기관 차량은 에어컨, 전기차는 히터죠.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 열 도움을 좀 받기 때문에 히터를 켰을 때는 에너지 소모가 좀 적다라는 또 장점도 있죠. 그렇죠. 다음 질문은요? 네, 이어서 4456번님은 배터리는 소모품 아닌가요? 그럼 재사용이 안 된다면은 친환경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다시 김필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배터리는 친환경 제품으로 리사이클링을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에 따라서 틀린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NCM 리튬이온 배터리는 재활용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을 집어넣으면 한 95% 건져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안 하기 때문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오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고은호님. 쿠팡 관련해서 공정위가 재판에서 진다면 소송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나요? 라고 보내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을 당합니다. 뭐 국가 배상 소송도 당하고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등 어떤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때 기업들이 특히 이게 과징금이 커지면 쉽사리 승복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어찌 되든 간에 법원으로 가봅시다라고 하면서 행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는데요. 당연히 소송 비용이 들죠. 물론 이게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고요. 진 사람이 소송 금액의 또 일부를 부담해야 되고 만약에 정부가 진다면 물어내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이긴다면 그 소송 비용도 기업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부가 어떤 과징금 처분을 내릴 때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거고 일단 소송까지 갔다면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 끝까지 재판에서 또 이겨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서은비님.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면은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당연히 안 좋죠. 이 전자파는 오랜 시간 노출되면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가능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정자 감소, 또 난임, 그리고 기타 신경계통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영유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에 참 노출되고 있는데 미국 소아과 학회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영상 시청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종양 발생 확률은 최고 5배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전자파를 얼마나 이제 그 발산을 하는지 그 기준도 충족을 해야만 판매 허가가 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는 미세한 그 장치들, 예민한 장치들도 외부의 전자파를 받게 되면은 통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파를 차폐하는 장치들도 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자, 이어서 청취자 노성민님은 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네요. 뭐 중동 지역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예시로 좀 들면요. 네. 일반적인 식료품은 크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거의 반값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뭐 석유류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보다 쌀 테고 자동차도 2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부분 이제 수입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공산품은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나라다 보니까 수입하는 것들은 좀 비싸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빅맥 지수나 스타벅스 지수로 이 나라의 물가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전반적인 식료품은 싼데 빅맥 지수는 오히려 한국이 3.5달러인데 사우디는 4.5달러로 더 비쌉니다. 네. 스타벅스 지수도 아이스라떼 기준으로 한국은 4.11달러인데 사우디는 4.27달러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비싸기도 하다.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8784번님. 공매도 특징상 손실이 나면은 무한대로 커지는데 개인과 기관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요? 저도 그게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그 공매도 정책을 보면은 개선안을 보면 형평성을 맞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매도를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는 그 방향이어서 이게 좀 맞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를 하실 때는 사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 사전 교육을 통과해야만 그 번호를 MTS나 HTS에 입력을 해서 내가 공매도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입증이 돼야만 공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참고로 손실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 더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곽지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824님 지난 주말에 작업하면서 별책 부록을 들으셨는데 완전 과몰입하셨다고. 집중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그런 과몰입이라면 저희는 반갑습니다만 항상 또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824님.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